길게는 30년, 짧게는 10년 만에 일본의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한국에 투자됐던 일본계 자금이 이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이었었죠. 믿었던 일본계 자금이 가장 빨리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라는 정말 뼈아픈 경험을 겪은 바 있는데 이 악몽을 생각하면 지금 일본계 자금이 이탈되는 이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GDP 확정치가 발표됐죠? 네, 전체적으로 오늘 장 흐름을 해석하시는 분들 뉘앙스 보면 굉장히 어둡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장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그래프를 아마 정 PD께서 준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예. 장 초반에는 다우존스의 낙폭이 한 700포인트 예, 가까이 됐죠. 근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지금 아마 350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아주 급반등해서 그런 쪽으로 됐기 때문에 예. 마감 지수 지금 348까지 이제 예, 지금 맞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내 증시의 이 대목에서 전일 대비해서 낙폭만 가지고 증시를 해설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많이 떨어졌다가 장 후반에는 올라갔다 하는. 근데 장 초반에 너무 낙폭이 컸기 때문에 마감 지수로 보면 전일 대비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3대 지수가 역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속보치는 2.6%, 예. 그다음에 잠정치는 2.9%, 이번엔 3.2% 나왔죠. 예. 미국 경제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증시 붕괴론장 같은 경우는 자꾸 경기 침체를 과대 해석하게 이제 자꾸 방송을 하는데요. 예. 속보치 대비해서 한 달 간격이죠. 자꾸 이게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침체 우려가 그만큼 완화된다. 근데 왜 이렇게 주가는 떨어졌느냐? 예. 증시의 가장 큰 관심이 지금 피벗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장률 높아지면 피벗에 대해서 기대감이 약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3대 지수가 떨어져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됐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내용은 뭐 앞서 서상현 본부장께서 전해주었습니다는 증시적 측면에서 앞으로 경기 향방과 관련해서 그걸 의미를 좀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성장률은 3분기 성장률의 마지막 수치였었죠. 그래서 3.2%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속보치 2.6%, 잠정치 2.9%, 점점 상향되는 모습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12월 달이 다 끝났죠. 이제 오늘이 뭐 23일이죠. 예. 근데 다 끝났으니까 이번에 성장률은 내년 1, 4분기에 발표됩니다. 1, 4분기 성장률이 이제 많은 증시 붕괴론자들이 또 이제 4분기 안 되니까 또 1분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1월 달에는 4분기 미국 경제 속보치가 발표되는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4분기에 사이버 매출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어제도 이제 나이키라든가 하면서 소매 매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내년 1월 말에 발표되는 첫 4분기 성장률이 지금 애틀란타 GDP 나우의 속보치를 보면 최소한 2%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내년 그 증시 붕괴론자를 연기시켰던 1, 4분기에 경기가 침체돼서 증시가 붕괴된다는 이런 시각은 상당 부분 가능성이 적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과장된 경기 침체 근거들이 많이 좀 약화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좀 미국 경제도 3분기 성장률의 이렇게 확정치가 얘기해 줬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두는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경제에도 뭐 아시겠습니다는 봉쇄 완화 그리고 연일 그 경기 부양 조치해서 내년에 성장률이 5%에 회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2%에서 경우에 따라서 4% 후반대 5%. 그리고 유럽 경제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독일 경제, 유럽 경제 맹주 역할인데요. 의료 지표가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경기 침체를 과다해서 뭐 더 큰 위기가 온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모습의 결과가 지금 정 PD 한번 이걸 보여주시겠습니다.
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증시 붕괴란 자리에 아주 이렇게 연이하다 보니까 자, 우리 국민들이 국부를 GDP 성장률을 그래도 나쁘지 않게 올해 만들어내서 우리 국민들의 또 우리 기업인들의 노력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반영하는 것이 주가인데요. 근데 경제 성장률 괜찮은데 저도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일면에 보면 예. 세계에서 아. 꼴찌라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이. 예. 이거 금융당국에서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 국민들이 뭐냐? 경제 성장률을 그래도 괜찮고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그러면 주가에 반영돼서 우리 국민들이 뭐냐? 최소한 재산 손실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 증시 붕괴란 자리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뭐냐 이 증권사 수익률이 꼴찌입니다. 꼴찌. 제가 이렇게 오죽했으면 여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꼴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마치 유튜브 클릭수나 해가서 이쪽 저쪽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방송에 부르더라도 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좀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연일 시장에 주목을 받는 게 아무래도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30달러 선마저 붕괴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낙폭이 컸습니다. 예, 많이 놀랐습니다, 붕괴되는 사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한때는 10% 가까이 견고접하다가 지금 마감 지수로 그래도 높았죠. 오늘 나스닥 지수가 2%인데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사실 테슬라가 9%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제가 서학개인분들이 테슬라에 잘못된 추천을 해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슴이 아픕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들어서 테슬라가 150달러가 붕괴됐을 때 이틀 전에도 이렇게 직전에 저가 매수 추천하는 시각을 하지 마십사. 올해 내내 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번 주만 하더라도 15% 붕괴됐습니다. 오늘 9% 붕괴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기술적 지표상으로 주가가 떨어졌다 해서 단골 메뉴식으로 올해 500달러가 액면 분할 전에 500달러 떨어졌을 때 진짜 저가 매수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150달러 떨어졌을 때도 또 저가 매수 추천하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그 종가로 한 125달러가 됐습니다. 그죠? 아마 예. 우리 예, 맞습니다. 워낙 관심사가 보니까 홍앵커 자리에 앞에 아마 그걸 띄워놓고 방송하시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 125달러 됐죠? 예, 맞습니다. 125달러 정도 됐는데요. 이게 테슬라입니다. 종전처럼 떨어지면 기술적 지표상 반등한다 해서 이렇게 트래피킹 저가 매수처럼 안 된다. 왜 그러냐? 사실 지금 바이든 정부는 일론 머스크의 일탈행위들이 본인의 주주들, 국민들 전부 뭐냐? 전부 본인이 잘났으면 잘났지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기업 국가 권력을 또 한다. 그다음에 술 먹고 헬렐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본인이 잘났다고 떨어지면 결국 국민들이 외면하고 주주들이 외면한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또 하나 주요 뉴스로 다시더라고요. 물론 예, 스위스지만 예. 달러 급락을 틈타서 또 고질적으로 달러와 금값이 역관계가 있으니까 예. 4,000달러를 인식하는 시각인데요. 지금 추천하는 그 스위스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하면 2011년에 우리가 그때 국제금값이 3,000달러 간다. 모 시중은행도 3,000달러 간다. 그때 국제금값이 1,600달러였습니다. 예. 그거 믿고 달러 투자한 사람. 당시에 하는 김증수 총재께서도 외환보고에서 금을 90톤 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3,000달러 갔으면 금에 대해서 환차익이 되겠습니다는 수직으로 떨어져서 1,1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4,000달러, 올해 이렇게 증권사도 작년에 전망하면서 코스피가 3,600까지 간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런 외신들도 과거 데이터를 잘 부셔가지고 홍익국가에서도 예. 시청자한테 제시할 때 외신은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신들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보면 올해 이렇게 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도 그 인베스먼트 돈 남았니? 돈 남았니가 이거 테슬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번 주 마진컬이 발생했습니다. 마진컬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그동안 국내에서 이렇게 머스크 따라가기, 돈 나온지 캐시우드 따라가기 전부 전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재산 손실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 종가가 나왔네요. 예. 8.8% 하루 8개 하루가. 과거부터는 저렇게 몇 달간에 떨어지는 거 하루에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사실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차리 피킹 장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메릿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 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엔화 자금 이탈이 우려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사실 그것은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경제 식견이 상당히 높은데요. 1990년에 엔화 자금이 가장 먼저 이탈했고 이번에 10년 만에 정책이 변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면 외환 얘기가 낙인 효과 때문에 엔화 자금이 빨리 빠지면 우리가 1997년과처럼 외환 위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그럼 우리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례 좋은 지적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막대한 무역 수지흑자 때문에 대외 자산이 많습니다. 한 우리 돈으로 보면 3,38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일본의 무역 수지가 아베노믹스의 부작용 때문에 적자도 기록하고 해서 대외 그 순자산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외 순자산 규모로 보면 세계 최대 채권국이다. 세계 최대 순자산국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채권 최근의 미성숙 성숙 이론에 한번 보면 맨 처음에는 채권에 대해서 채무국이고요. 채무국이 줄어서 이렇게 채무국의 소채무국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흑자국으로 가게 돼서 미성숙 채권국으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에는 뭐냐 성숙 채권국으로 가거든요. 그런 측면의 그런 이론을 볼 때는 일본 같은 경우는 최대 채권에 대해서 성숙국이다. 대외자산이 많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3,380조 원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만큼 들어왔느냐. 주중에 10% 정도 들어왔습니다. 10%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3,380억에 딱 10% 때리면 한 380조 정도 들어왔는데요. 저게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냐 그러면 자금 들어온 성격을 한번 봐야 됩니다. 빨리 나갈 것이냐 캐리 자금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주로 신디케이트론 방송이 있으면 좀 시간을 갔으면 이것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금들이 많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 주체의 자금이냐 국가의 자금이냐 이런 걸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빌린 돈도 있어서 민간으로부터 많이 돈을 빌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 일본이 금리가 낮고 엔화가 약세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금을 많이 빌렸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일본에서 자금 빌린 게 한 70조 원 더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일 간 통화성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을 적대시하는 과정에서 이걸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그 한일 관계, 위안부 관계 이런 거 관계없이 경제는 경제입니다. 경제는 경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치와 분리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수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정치 문제로서 경제적으로도 상당 부분 적대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환경에서 시청자분이 딱 문제가 터지니까 바로 우려가 되거든요. 근데 한일 간 통화수협 협정을 2015년 이후에 체결된 상태에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체결돼서 일본 측이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결을 안 했거든요. 그런 것이 시청자분이 일본의 BOJ의 정책 변경에 대한 시사성이 있다 보니까 과거 1990년에 외환위기에 낙인 효과다 보니까 경제 식견이 갈수록 우리가 한국 내 일본 자금이 이탈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이 독특한 특징으로 좀 남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일본계 자금은 똑같은 자금 쓰면 가장 까다롭죠. 가장 까다롭죠. 똑같은 자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일본은 경제동물입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따지기 때문에 감정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그 독일 병정과 같은 자금이다 하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까다로운 게 일단 경제. 아주 간 있잖아요. 뺄 듯이 탁 줄 때는 줬다가 자기가 불려면 싹 빠져버립니다. 이게 일본 자금이다. 그리고 대부분 다 엔캐리 자금의 속성을 갖고 있는 와다나베 부인들이 세계적으로 보면 캐리 자금에 가장 먼저 선두격으로 했다는 것은 경제동물 감각에 따라서 이익을 아주 이렇게 하는 와다나베 부인들이 주도하는 상태다. 그리고 확 빠지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항상 문재인 정부에서 잘 해결했다는 것은 무슨 보복 조치, 예를 들어서 수출 규제, 반도체 핵심에 대해서 3부품이 딱 있으면요.
짝 일본의 정보를 받아서 입김을 딱 받아서 해달라 그러면 딱 거기 붙습니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위안부 문제랑 관계없이 항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정부를 특별히 두들겨 패는 건 아닙니다. 예. 고강들 일본의 국제금융시장에 30년 이상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엔화 자금을 쓰기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엔화 자금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우리 입장에서 서운했던 것이 1997년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엔화 자금을 많이 이렇게 조달하면 그 자체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들 보시겠습니다. 1997년에 그때 당시에서 엔화 자금들 써서 병원의 시설 해가지고 유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병원들 다 문 닫았습니다. 이게 이제 엔화 자금이거든요. 예. 과거에 사실 1997년에도 믿었던 엔화 자금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까다롭다 보니까 해외 자금 통계에서는요. 이런 데에서는 엔화 자금이 들어왔다도 빼자. 그래야 갑작스럽게 교란돼서 자금 차입국의 입장에서는 위기가 발생하는 사태를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통계에서 정확히 실체를 보려면 빼자. 그런 거가 나올 만큼 사실 일본 자금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BOJ 일본은행이 하루 YCC의 변동폭을 이렇게 확대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에서 자금이 이렇게 들어간다 보면 한국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렇게 우려가 나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엔화 자금이 가장 빨리 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쪽의 우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지난 1997년 이 외환위기 당시도 생각나고 그 당시에 이 일본계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1990년 바타 위기에서 이게 이제 동아시아로 해서 한국으로 이제 있었죠. 예. 이런 상태에서 바타 위기가 동아시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가 났던 것은 여름휴가철에 그때 당시에 원달러이 1,200원이었는데요. 일부 강경식 이런 사람들이 펀더멘탈이 괜찮다. 외환위기는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자금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 속성을 무시하고 우리가 펀더멘탈이 괜찮다. 외환위기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자금의 속성을 잘못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가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명시적으로 갖고 있는 게 30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다른 데 다 투자해놓고 이렇게 우리가 가용으로 갖고 있는 게 36억 달러였습니다. 참 36억 달러. 우리 전체적으로 가용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려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일 동맹 의원이던 돌아가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예. 김영삼 대통령께서 사실 그때 한일 의원 동맹의 이렇게 위원장, 회장 역할을 하셨거든요. 외환보유가 가용보유가 작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한국에 들어왔던 엔화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일본에 대해서 잘 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끝까지 믿었던 게 최소한 엔화 자금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믿었던 엔화 자금이 오히려 달러계 자금보다 우려했던 달러계는 더 빨리 빠졌습니다. 이게 외환위기가 터졌던 배경입니다.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019년에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복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엔화 자금을 빼자 해서 금융으로 한국에 보복 조치하자 하는 쪽에 얘기 나왔던 것이 바로 다시 한번 나타났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BOJ가 정책 변경 시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우려가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우려가 나오면 우리 추경호 팀이라든가 이런 데 선제적으로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런 시그널을 우리 시청자분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정책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제 3일 쳐나갔고 오늘은 뉴욕 시장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넉넉히 있을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일본의 정책이 변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올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셔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나중에 대안법까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해외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일본의 그 자금에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6번의 자막을 간단히 좀 보고 7번 예. 자막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워낙 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금 상태에서는 시청자분 유의라는 자막을 좀 빼고 하겠습니다. 6번 자막을 좀 넣어주시기 예. 바랍니다. 6번 자막은 나오시겠습니다. 이게 5번 자막 들어가는데요. 6번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거로 보고요. 예. 지금은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과거 1997년 사항은 아니다. 왜냐? 1997년 사항은 원엔과의 원화 엔화 간의 동조화가 0.82에 해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0.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낙인 효과 때문에 자금이 빠진다 해서 우리 외환위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외환보유가 300억 달러인데 지금은 외환보유가 5,500달러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그 정책 변경에 따라서 국내에서 한국에서 자금 이탈할 수 있는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가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책이 완전히 여건적인 측면에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 오늘 이렇게 여기 우리 경제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 붕괴란 지 1년 내내 떠드는 과정에서 우리 주가 수익률이 꼴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면 일본의 정책 변경에 따라서 너무 과대적으로 해석하는 것. 3일 천하가 끝난 거 가지고 마치 뭐냐 이게 뭐 큰 변화가 온 것처럼 예. 이런 사람의 시각들. 왜냐하면 증시는 심리이기 때문에 또 이런 외환위기는 심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자기 실현적 가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주가 반영해서 우리 국민들의 반영에 따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외환위기에 또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증시와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증시 붕괴라는 자들 안 맞아 다음 분기 넘어가 또 안 맞아 다음 분기 넘어가.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애써 이렇게 국부를 못 하는 것을 손실당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내에서 지난 9월 달에 일부 이렇게 교수가 얘기했던 제2의 외교론 또 공교롭게도 그 교수인데요. 증시 붕괴론 이런 것만 좀 규제해달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정책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 1997년 것처럼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7번 자막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과거의 국가 신용등급이 평가하는 것과 지금의 한국 경제에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 일본보다 2단계 높습니다. 그때는 일본에 비해서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높습니다. 예. 2단계 높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정책 변경에 따라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엔퀘리 자금, 엔화 자금 이탈, 제2 외환위기 이런 쪽의 시각은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낙관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이 충격이 적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일본은행이 이제 통화 정책을 변경을 예고했고 앞으로도 또 다른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 마련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일본이 정책 변경을 시사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이제 저금리 정책이라든 걸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 정책은 그때 가서 허둥짝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정책 변경에 시사했으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3일 정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게 시간이 가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포기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해달라. 예.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쓸데없이 비관론을 저지르는 것도 하지만 아까 이렇게 외환위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는 식으로 한상준 논설위원도 낙관하는 시각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에 관계없이 항상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해로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금융 분야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올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한국 증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증시는 우리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다. 근데 뭐겠습니까? 우리 증시를 해설하면서도 우리 경제 얘기를 하지 않고 전부 미국 증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 하기겠습니까?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페드라든가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 섹터에서는 이번에 BOJ의 정책 시사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비책에서는 대비책의 가장 효율적 대책은 미국 편향적으로 해야 된다. 특히 금융 분야는 미국 편향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자, 한미 간 통화수 협정은 그럼 이슈가 될 때는 또 한미 간 통화수에다가 이게 조금 위안이 가능성이 줄어든다, 뭐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된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 쏙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미 간 통화수 협정은 상시적으로 체결해서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홍 앵커랑 나랑 이렇게 해요. 평상시에 관계가 좋을 때는 돈을 내가 꽂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홍 앵커가 지금 술을 많이 드시면서 많이 과소비 오니까 지금 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하니까 디폴트 해? 그러면 내 입장에선 굉장히 방탕한 이렇게 그럴 일 없겠습니다는 예.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돈 꿔달라. 돈 꿔주겠습니까? 내 입장에선 안 빌려주죠. 꿔주는 거죠. 예. 그게 한미 간 통화수협입니다. 문제가 터질 때 있잖아요. 문제가 터질 때는 한미 간 통화수협 얘기하다가 정작 이렇게 조금 안정되면 이거 안 추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 추진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돈도 꿔주더라도 평상시에 관계가 좋을 때 홍 앵커가 오늘 너무 희생하는 거였어요? 홍 앵커가 신용도가 좋을 때 꿔주는 겁니다. 예. 어차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미 간 통화수정 체결해야 된다. 그리고 윤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 간의 위안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대로 교회를 시켜 놓을 겁니다. 법과 예.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한일 간 통화수합면제를 다시 한번 2015년에 종료했던 것을 재개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효제의 정책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일부 시청자분이 그것도 경제 식견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아침 시간에 이 문제를 좀 점검해달라 하는 이러한 문의 전화도 없을 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 앞으로의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